들려주는 책 바림소리. 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오만과 편견 일부 11장.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숙녀들이 먼저 자리를 뜰 때 언니가 있는 방으로 달려 올라간 엘리자베스는 제인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잘 챙겨 입었는지 살핀 뒤 함께 응접실로 내려왔다. 빅리 자매는 기쁘다는 말을 거듭하며 반갑게 제인을 맞이했다. 두 자매는 남자들이 들어올 때까지 엘리자베스가 처음 보는 모습일 정도로 무척 살갑게 굴었다. 두 사람의 말솜씨는 대단했다. 연회의 풍경을 정확히 묘사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실감나게 들려주며 지인들을 거침없이 비웃었다. 그러나 남자들이 나타나자 제인은 더 이상 그들 자매의 1순위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빅리 양은 즉시 다하시에게 시선을 돌려 그가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할 말을 준비했다. 막상 다하시는 곧장 제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허스트 씨 또한 가벼운 목례와 더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장황하면서도 훈훈한 인사는 빅리의 몫이 되었다. 빅리는 기쁨과 배려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는 제일 먼저 제인이 방의 온도 차이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반시간이나 공들여서 벽난로에 불을 지핀 다음 그녀를 문에서 멀리 떨어진 난로가로 옮겨 앉게 했다. 그제야 그 옆에 자리를 잡은 빅리는 거의 제인하고만 이야기를 나눴다. 맞은편에서 바느질을 하며 처음부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무척 기뻤다. 차를 다 마셨을 때 허스트 씨가 처제에게 카드놀이를 하자고 바람을 넣었지만 허사였다. 빅리 양이 은밀히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다하시는 카드놀이를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허스트 씨가 모두에게 대놓고 카드놀이를 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빅리 양은 아무도 카드놀이를 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침묵으로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허스트 씨는 소파에 큰 대자로 누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다하시는 책을 집어들었고 빅리 양 또한 책을 펼쳤다. 주로 팔찌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데 정신이 빠져있던 허스트 부인은 이따금 빅리와 제인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빅리 양은 자기 책을 읽는 틈틈이 다하시가 얼마만큼 읽어나갔나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거나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다하시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그저 묻는 말에만 답하고 계속 책을 읽었다. 빅리 양은 다하시가 읽는 책의 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집어든 책에 어떻게든 재미를 붙여보려다가 기진맥진했는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말했다.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 어쩜 이리 즐거울까. 정말 독서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니까. 책 말고 다른 건 얼마나 빨리 질리는지. 내 집이 생겼는데 근사한 서재가 없다면 정말 우울할 거야.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러자 빅리 양은 다시 하품을 하고 책을 옆으로 치운 뒤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방안을 둘러봤다. 때마침 빅리가 제인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건네자 그 소리를 들은 빅리 양이 획 몸을 돌려 빅리에게 말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 오라버니. 정말 진심으로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 생각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기로 결정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과 상의하면 좋겠어요. 제가 크게 잘못 안 게 아니라면 우리 중에 춤추는 걸 즐거움이 아닌 벌로 여기는 분이 있을 텐데요. 혹시 다하시를 말하는 거라면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자러 가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 되겠지? 빅리가 말했다. 하지만 무도회가 열리는 건 기정사실이야. 니콜스가 화이트 수프를 넉넉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로 초대장을 돌릴 거란다. 무도회를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좋을 텐데요. 빅리 양이 대답했다. 보통 무도회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루한 면이 있잖아요. 춤 대신 대화 위주로 진행하면 훨씬 더 건전한 행사가 될 거예요.
물론 훨씬 더 건전하겠지. 그렇지만 캐럴라인, 그러면 전혀 무도회답지 않을 거다. 빅리 양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 자태는 우아했고 걸음걸이도 기품이 넘쳤다. 하지만 정작 그 모습을 봐줘야 할 다하시는 여전히 꿋꿋하게 책만 읽고 있었다. 절박해진 빅리 양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써보기로 작정한 뒤 엘리자베스에게 말했다. 일라이자 양, 저를 따라서 방 안을 한 바퀴 도는 건 어때요?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진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뜻밖이라서 놀랐지만 곧바로 응했다. 빅리 양은 그렇게까지 예의 바르게 행동한 진짜 목적을 적잖이 달성했다. 다하시가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기 때문이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빅리 양의 그런 배려가 굉장히 새삼스러워 자기도 모르게 책을 덮었다. 빅리 양은 이때다 싶어 함께 돌자고 청했지만 그가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러면서 다하시는 두 사람이 함께 방 안을 돌아다니는 데에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자신이 합류하면 그중 한 가지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리 양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싶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엘리자베스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라고 물었다. 전혀 모르겠는데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분명 우리를 비난하는 말일 테니 저분의 기대를 저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슨 뜻인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빅리 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하시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끈질기게 물었다. 그렇게 알고 싶다면 기꺼이 설명해드리죠. 빅리 양이 말할 기회를 주자마자 다하시가 대답했다. 두 분이 방 안을 걸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은 서로에게 털어놓고 은밀히 논의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두 분의 자태가 걸을 때 가장 돋보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되면 제가 끼는 것만으로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 될 테고 두 번째일 때는 제가 난로 옆에 앉아있는 편이 두 분을 훨씬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 세상에. 빅리 양이 소리쳤다. 그런 망측한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엘리자베스 양, 저런 말을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응징할까요? 마음만 있다면 그보다 쉬운 일도 없을걸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를 괴롭히고 응징할 수 있답니다. 약을 올리거나 비웃어 보세요. 두 분이 친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 텐데요. 하지만 맹세코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아직 그 정도까지 친하지 않거든요. 저렇게 냉철하고 침착한 분을 약 올리다뇨. 안 돼요. 안 되고 말고요. 해봤자 꿈쩍도 안 할 거예요. 게다가 비웃다니요. 괜히 그럴 거리도 없는데 비웃으려 했다가 우리만 비웃음 당할 순 없잖아요. 다하시 씨는 비웃음 당해도 흐뭇해할걸요? 다하시 씨는 비웃음을 당할 분이 아니라고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참으로 흔치 않은 장점이네요. 저로서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흔치 않기를 바라야겠어요. 저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저한테는 큰 손해가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전 정말로 비웃는 걸 좋아하거든요. 빅리 양이 저를 과대평가했군요. 다하시가 말했다. 가장 현명하고 선한 사람, 아니 가장 현명하고 선한 행동도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놀리는 일인 사람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물론이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부류는 아니길 바란답니다. 현명하거나 선한 것을 결코 비웃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행동, 변덕스럽고 모순된 것들이 절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전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을 비웃는답니다. 그렇지만 다하시 씨에게는 분명 이런 단점들이 없겠지요. 아마 누구도 그럴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남다른 분별력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단점들은 평생 피하려고 노력해왔답니다. 허영심과 오만함 같은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허영심은 정말 단점이랍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진실로 탁월한 지성을 지닌 이라면 오만함을 건강한 자부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감추기 위해 얼굴을 돌렸다. 엘리자베스 양, 이제 다하시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모양이군요. 빅리 양이 말했다. 그럼 한번 그 결과를 들어볼까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데 다하시 씨에게는 단점이 전혀 없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건 아닙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전 그렇게 자처한 적 없습니다. 제게도 적잖이 단점이 있습니다만 분별력과 관련된 게 아니길 바랄 뿐이죠. 제 성격도 감히 자신하진 못합니다.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편인데 확실히 세상을 편히 살아가기 힘든 성격이죠. 다른 이들의 어리석고 부도덕한 언행이나 제게 저지른 잘못은 빨리 잊는 게 상책인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제 성격을 두고 노여움을 잘 탄다고 할 겁니다. 좋게 말해서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닌 성격이랄까요? 그게 바로 진짜 단점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화를 달래기 어려우면 성격에 그늘이 지죠. 하지만 단점 하나는 잘 고르셨네요. 전 정말이지 그런 단점은 비웃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세요. 제 생각에는 모든 성격에는 제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나쁜 점, 즉 타고난 결점 같은 게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다하시 씨의 결점은 모든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는 엘리자베스 양의 결점은 모든 사람을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다하시가 웃으며 대꾸했다. 음악이나 좀 즐기죠. 자신이 끼어들 수 없는 대화에 실증이 난 빅리 양이 큰 소리로 말했다. 루이자 언니, 형부 좀 깨워도 되죠? 허스트 부인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윽고 피아노 뚜껑이 열렸다. 다하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화가 끊겼다는 아쉬움을 접었다. 엘리자베스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내보일까봐 불안해지던 참이었다. 12장 엘리자베스는 언니와 상의한 끝에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날 중으로 마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베넷 부인은 제인이 그 집에 머문 지 딱 일주일이 되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딸들이 네더필드에서 지낼 계산을 했던 터라 그 전에 돌아온다면 반길 리 없었다. 따라서 답장 내용은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난 엘리자베스의 바람과 달리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베넷 부인은 답장에 화요일 전까지는 마차를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다. 게다가 만약 빅리 씨와 여동생이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하면 딸들이 없어도 아주 잘 지낼 수 있다는 추신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고 그러한 간청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괜히 오랫동안 폐를 끼치는 불청객으로 생각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엘리자베스는 당장 빅리 씨의 마차를 빌리자며 제인을 재촉했다. 결국 베넷 자매는 빅리 씨에게 그날 아침 네더필드를 떠나겠다는 애초의 계획을 전하고 마차를 빌려보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뜻을 전달하자 앞다투어 걱정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다들 입을 모아 적어도 하룻밤만이라도 더 있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제인의 결심이 흔들렸고 결국 출발은 다음 날로 연기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빅리 양은 자기까지 나서서 말린 것을 후회했다. 제인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엘리자베스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집주인 빅리는 베넷 자매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지금 돌아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거듭 제인을 설득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인은 옳다고 여기는 일에는 단호했다. 베넷 자매가 떠난다는 것은 다하시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 다하시는 원하던 것 이상으로 그녀에게 매료됐다. 그래서 그런지 빅리 양은 엘리자베스를 무례하게 대했고 그에게도 평소보다 더 고약하게 굴었다.
다하시는 영리하게도 이제부터 엘리자베스를 흠모하는 마음을 조금도 티내지 않을 뿐더러 그녀가 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그는 만약 그녀가 그런 희망을 엿보았다면 마지막 날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런 희망이 확인되거나 꺾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확고한 결심대로 다하시는 토요일 내내 엘리자베스에게 거의 10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한 차례 반 시간 동안 단 둘이 있게 되었을 때도 다하시는 아주 성심껏 책만 읽을 뿐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예배를 마친 후 거의 모두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작별식을 거행했다. 빅리 양은 비로소 확 달라진 태도로 제인을 향해 한껏 애정을 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에게도 더없이 공손하게 굴었다. 급기야 헤어질 때는 제인에게 롱본이나 네더필드에서 언제든 다시 만난다면 기쁠 것이라고 말한 뒤 한없이 다정하게 포옹하고 엘리자베스와는 악수까지 나눴다. 엘리자베스 또한 모든 이들과 더없이 쾌활하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두 딸은 어머니의 환대를 받지 못했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돌아와서 놀란 데다 그렇게까지 폐를 끼치며 집에 온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인이 다시 감기에 걸렸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표현을 별로 안 해서 그렇지 딸들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베넷 씨는 집에서 두 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던 참이었다. 그동안 저녁에 식구들이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눠도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으니 활기도 별로 없고 의미는 더더욱 없는 것 같았다. 메리는 여느 때처럼 통주저음과 인간 본성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다. 새로운 인용문들에 감탄하면서 몇 가지 진부한 교훈이 담긴 새로운 설교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두 언니에게 다른 종류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연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 가령 몇몇 장교들이 최근에 이모부와 저녁 식사를 했고 사병 한 명이 매질을 당했으며 포스터 대령이 곧 결혼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13장) 부인.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베넷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는 우리 식구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올 것 같으니 신경 써서 잘 차려주었으면 좋겠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올 사람이 없는데요. 샬럿 루커스가 우연히 들르면 모를까. 그리고 그 애라면 우리 집 저녁상이야 진수성찬이죠. 자기 집에서는 그런 상 자주 못 받아볼 거예요. 내가 말하는 사람은 신사분이고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사람이오. 베넷 부인의 눈이 반짝거렸다. 신사분인데 우리 집에 처음 온다? 틀림없이 빅리 씨군요. 제인, 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니? 앙큼한 것. 그래요. 빅리 씨가 온다면야 더없이 기쁘죠. 그렇지만... 아이고 머니나. 운도 지질이 없네. 오늘은 생선을 살 수가 없다고요. 예, 리디아. 배를 올리렴. 힐에게 당장 말해야겠다. 빅리 씨가 아니오. 베넷 씨가 말했다. 나도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라오. 이 말에 다들 깜짝 놀랐다. 곧이어 베넷 씨는 아내와 딸들이 동시에 펼치는 열띤 질문 공세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잠시 동안 가족들의 호기심을 한껏 즐기고 난 뒤 베넷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 달 전쯤에 이 편지를 받고 2주 전에 답장을 보냈소. 다소 민감한 문제라서 빨리 처리를 해야 했거든. 편지를 보낸 이는 우리 친척인 콜린스 씨로 내가 죽고 나면 언제든지 이 집에서 당신과 아이들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이라오. 아이고 여보. 베넷 부인이 소리쳤다. 차마 그 말은 들어줄 수가 없네요. 제발이지 그 밉살스런 사람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당신 재산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되다니 세상에 이런 가혹한 일이 어디 있대요? 내가 만약 당신 입장이었다면 오래전에 뭐라도 손을 써봤을 거라고요.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어머니에게 한정 상속의 특징을 설명해 보았다. 전에도 종종 시도는 했지만 베넷 부인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 베넷 부인은 딸이 5이나 있는 집안의 재산을 빼앗아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면서 계속해서 격렬하게 불평했다. 대단히 부당한 일인 건 분명하오. 베넷 씨가 말했다. 또한 콜린스 씨가 롱본을 물려받는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을 거요. 하지만 그가 편지에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들어보면 당신도 조금 마음이 풀릴 거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리고 감히 당신한테 편지를 보내다니 정말 무례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네요. 전 그렇게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사람들은 질색이에요. 왜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하고 계속 싸우지 그런데요? 그게 실은 내용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도 그 점에 대해 자식으로서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요. 켄트주 웨스트햄 인근 헌스퍼드 10월 15일 친애하는 베넷 씨에게 베넷 씨와 존경하는 제 선친 사이의 불화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버님을 여의고 나서 줄곧 불화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동안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했습니다. 선친께서 살아생전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분과 친하게 지내면 아들로서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부인, 바로 여기부터요. 하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활절에 성직 임명을 받은 저는 운 좋게도 루이스 드 버그경의 미망인이신 존경하는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의 후원을 받는 특전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영부인의 관대함과 은혜 덕분에 제가 이곳 교구의 소중한 목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영부인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처신하고 언제나 국교회가 제정한 의식과 의례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진심으로 노력할 겁니다. 더욱이 성직자로서 제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평화의 은총을 조성하고 확립시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선의에서 나온 이번 제안이 크게 칭찬받을 만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제가 향후 롱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베넷 씨께서 너그럽게 봐주시어 제가 내민 올리브 가지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귀되게 사랑스러운 따님들께 상처를 입히는 입장에 놓이게 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라 이에 대해 심심한 사죄를 드리는 바이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따님들께 보상할 각오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댁의 손님으로 받아주시는데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오는 11월 18일 월요일 4시경에 베넷 씨와 가족분들을 찾아뵙는 행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또한 그리 되면 염치불구하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귀댁의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는 제 대신 예배를 집전할 다른 성직자를 구해놓기만 하면 제가 일요일에 가끔 자리를 비우는 것에 반대하시지 않으므로 그때까지 머물러도 폐가 되지 않는답니다. 귀부인과 따님들께 정중한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오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베넷 씨의 행복을 비는 친구 윌리엄 콜린스. 그러니까 4시에 우리는 화해 당사자인 이 신사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요. 베넷 씨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아주 양심적이고
예의 바른 젊은이 같소. 특히 캐서린 영부인께서 그 친구를 다시 우리 집에 보내줄 만큼 너그럽다면 서로 알고 지내는 것도 꽤 유익할 듯 싶고. 어쨌거나 딸애들 관련 이야기는 일리가 있군요. 어떻게든 걔들에게 보상해줄 생각이 있다면야 내가 말릴 입장은 아니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란 걸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건지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제인이 말했다. 그래도 그런 의도만큼은 분명 인정해줘야겠네요. 엘리자베스는 무엇보다 콜린스가 캐서린 영부인에게 별스러울 정도로 경의를 표해서 깜짝 놀랐다. 뿐만 아니라 요청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구민들에게 세례식과 결혼식, 장례식을 집전해줄 의도가 있다며 선심 쓰듯 말한 점에 경악했다. 틀림없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뭐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문체에서 젠체하는 티가 나는걸요? 대체 다음 상속인이 된 것을 사죄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설령 자기가 사죄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 이 사람 정말 분별력 있는 걸까요? 아니 얘야, 그럴 것 같지 않구나. 왠지 완전 정반대로 밝혀질 듯 싶구나. 비굴과 자만이 뒤섞인 편지 내용으로 볼 때 틀림없을 게다.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구나. 장문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의 편지는 흠이 없는 것 같아. 메리가 말했다. 올리브 가지라는 표현은 아주 참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아 보이네. 캐서린과 리디아는 그 편지는 물론 편지를 쓴 사람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친척이라는 남자가 주홍색 제복을 입고 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데다 몇 주 전부터 주홍색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함께 있어도 즐겁지가 않았다. 베넷 부인은 콜린스의 편지를 보고 나서 악감정을 상당 부분 털어낸 덕분에 잠옷 침착하게 그를 맞이할 준비에 나서 남편과 딸들을 놀라게 했다. 콜린스는 본인이 말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베넷 가족 모두에게 아주 정중한 환대를 받았다. 사실 베넷 씨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대화쯤이야 기꺼이 나눌 준비가 돼 있었으며 콜린스 또한 부추기지 않아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무거워 보이는 25살의 청년이었다. 인상은 근엄하고 위풍당당했으며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격식을 차렸다. 콜린스는 자리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넷 부인에게 아주 훌륭한 딸들을 두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딸들의 미모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명성이 진실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 딸들 모두 때맞춰 잘 결혼시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 자리에 있던 일부 가족들은 이와 같은 정중한 인사치레를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칭찬에 목마른 베넷 부인은 아주 선뜻 대답했다. 참 친절한 분이시군요, 콜린스 씨.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딸들은 길거리에 나앉을 테니까요. 세상 일이란 게 아주 이상하게 결정되잖아요. 이 집 재산이 한정 상속되는 걸 말씀하시나 봅니다. 아이고 맞아요, 콜린스 씨. 불쌍한 제 딸들에게는 통탄할 일이라는 걸 콜린스 씨도 인정할 겁니다. 그렇다고 콜린스 씨 탓을 하려는 건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순전히 운에 달렸다는 걸 나도 아니까요. 일단 상속권이 한정되고 나면 재산이 누구한테 갈지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아름다운 제 사촌들이 어떤 고난을 겪을지 잘 알고 있답니다. 그와 관련해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만 주제넘고 느닷없이 보일까봐 자중하는 거랍니다. 그렇지만 따님들을 존중할 각오를 하고 이곳에 왔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좀 더 친분이 쌓이면.
저녁 식탁이 다 차려졌다는 소리에 그의 말이 끊겼다. 자매들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콜린스는 베네가의 딸들에게만 찬사를 보낸 게 아니었다. 응접실과 식당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가구도 찬찬히 살펴보고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미래의 자기 재산으로 여길 것 같아 분한 마음만 들지 않았다면 베넷 부인은 보는 것마다 칭찬 일색인 콜린스에게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저녁 음식 또한 큰 찬사를 받았다. 콜린스는 아름다운 자매들 가운데 누가 그런 탁월한 요리 솜씨를 지녔는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이 다소 퉁명스럽게 좋은 요리사를 둘 형편은 좋게 되다 보니 딸들은 부엌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의 질문을 바로잡았다. 콜린스가 불쾌했다면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자 베넷 부인은 부드러운 말투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콜린스는 15분가량이나 계속해서 사과했다. 14장. 저녁을 먹는 동안 베넷 씨는 거의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하인들이 물러나자 손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콜린스가 돋보일 만한 화제를 골랐다. 그는 아주 대단한 후원자를 만난 것 같다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어 베넷 씨는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의 소망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콜린스는 기다렸다는 듯 열렬하게 영부인을 칭송했다. 영부인 이야기가 시작되자 콜린스는 평소보다 더욱 근엄한 태도로 몹시 잘난 체하며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처럼 그렇게 상냥하고 겸손한 상류층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부인은 자유롭게도 그가 이미 그분 앞에서 시행하는 영광을 누렸던 2차례의 설교를 모두 좋다고 인정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로징스로 2번이나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고 바로 지난 토요일 저녁에는 4사람이 하는 카드놀이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 그를 불렀단다. 콜린스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영부인을 가리켜 거만하다고 하지만 그는 영부인에게서 상냥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캐서린 영부인은 언제나 다른 신사들을 대하듯 콜린스를 대한다고 했다. 그가 마을의 사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나 가끔 친척집에 가기 위해 한두 주일 교구 목사관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심지어 그가 몸둘 바를 모르게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라는 조언을 해주었다고 한다. 또한 누추한 목사관까지 한 차례 왕림하여 그가 하고 있던 개조 작업을 전직으로 칭찬해주는 것도 모자라 2층 벽장에 선반을 다는 게 어떻겠냐며 친히 제안까지 해주었다고 한다. 어쩜 그렇게 훌륭하고 예의 바르실까. 베넷 부인이 말했다. 보나마나 무척 상냥한 분이겠어요. 유감스럽게도 명문가의 귀부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콜린스 씨 집에서 영부인 댁은 가깝나요? 제 누추한 집이 자리한 정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영부인이 기거하시는 로징스 파크가 나온답니다. 영부인께서 미망인이라고 하셨죠? 그럼 다른 가족은 안 계신가요? 로징스의 상속녀로 아주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따님 한 분 계십니다. 어머나! 베넷 부인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외쳤다. 그럼 다른 아가씨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유복하겠네요. 그나저나 그 아가씨는 어떤 분인가요? 예쁜가요? 정말이지 무척 매력적인 아가씨랍니다. 캐서린 영부인께서도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에서 드버그 양의 미모야말로 여느 여성보다 훨씬 빼어나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라니까요. 그분의 용모에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난 아가씨 특유의 귀티가 흐르기 때문이죠. 다만 그분께서 병약한 체질이라서 충분히 교양을 쌓지 못한 게 유감일 따름이죠.
그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어 지금도 그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인께서 그러는데 건강했다면 많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분이라더군요. 그렇지만 드버그 얀께서는 더없이 상냥한 분이라서 종종 조랑말이 끄는 작은 사륜마차를 타고 친히 제 누추한 거처까지 찾아두신답니다. 드버그 얀께서는 폐하를 아련하셨나요? 왕실을 출입하는 기부인들 중에서 그분 이름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탓에 런던에 못 가십니다. 언젠가 캐서린 영부인께서도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영국 왕실은 가장 찬란한 장식품을 빼앗긴 셈이죠. 영부인께서는 제 비유가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그와 같이 숙녀들에게 기쁨을 줄 만한 사소하지만 섬세한 찬사를 바칠 때마다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캐서린 영부인께도 그분의 매력적인 따님이야말로 공작 부인이 되려고 태어난 분 같아서 제 아무리 높은 지위도 드버그 양을 고귀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 덕분에 그 지위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소소한 찬사라도 캐서린 영부인이 기뻐하시므로 배려의 차원에서라도 제가 찬사를 바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대단히 올바른 생각이요. 베네시가 말했다. 섬세하게 듣기 좋은 칭찬을 하는 재주가 있어서 다행이군요. 그렇게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들은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미리 연구한 결과물인지 물어봐도 되겠소? 대개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말합니다. 물론 가끔가다 보통 때에 잘 들어맞을 법한 소소하면서도 고상한 찬사들을 떠올리거나 준비하면서 혼자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만 언제나 가능하면 미리 연구한 티가 안 나게 하려고 합니다. 베네시의 예상은 완전히 들어맞았다. 콜린스는 그가 바라던 만큼 어리석었다. 베네시는 콜린스의 말을 들으면서 짜릿한 쾌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지었고 이따금 엘리자베스를 슬쩍 쳐다보는 것 외에는 기쁨을 나눌 상대도 필요 없었다. 그러나 차를 마실 때쯤 그 정도 기쁨이면 충분했다 싶었는지 베네시는 선뜻 손님을 다시 응접실로 데려왔다. 게다가 차를 다 마시고 나자 딸들에게 책을 낭독해달라고 청했다. 콜린스 또한 기꺼이 청을 받아들여 책을 한 권 건네받았다. 그러나 그의 책 표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물으면서 자신은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용서를 구했다. 키티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리디아는 비명을 질렀다. 다른 책들을 건네주자 콜린스는 잠시 찬찬히 살펴본 끝에 포다이스의 설교집을 골라잡았다. 이윽고 책을 펼치자 리디아는 하품을 하더니 그가 아주 단조롭고 근엄하게 채 3페이지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로 낭독을 자르고 들어왔다. 엄마, 필립스 이모부께서 리처드를 해고한다고 하던데 아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포스터 대령님이 리처드를 고용할 거래요. 이모가 토요일에 직접 얘기해 주었어요. 내일 메리턴에 가서 그 이야기도 더 듣고 데니 씨가 런던에서 언제 오는지도 물어봐야겠어요. 큰언니와 작은언니가 입 좀 다물라고 일렀지만 콜린스는 기분이 많이 상한 나머지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어린 아가씨들이 자신들을 위해 집필된 진지한 유형의 책에 얼마나 관심이 적은지는 저도 자주 봐왔답니다. 솔직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젊은 아가씨들에게는 확실히 교훈만큼 이로운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어린 사촌들을 성가시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콜린스는 베네시를 돌아보고 같이 주사위 놀이를 하자고 청했다. 베네시는 딸들끼리 시시한 놀이나 하도록 내버려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하며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베넷 부인과 5 딸들은 아주 공손하게 리디아가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시 낭독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콜린스는 어린 사촌에게 악감정이 없으며 그녀의 행동을 모욕으로 받아들여 화내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킨 뒤 베네시의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아 주사위 놀이를 준비했다. 15장. 콜린스는 그리 분별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육이나 사교 활동에 도움을 거의 못 받아 타고난 결점을 보완할 수 없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무식하고 인색한 아버지 밑에서 보낸 데다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필수 학기만 겨우 채운 터라 유익한 교재는 전혀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콜린스는 아버지에게 복종을 강요당하며 자란 탓에 아주 비굴한 태도가 몸에 뱄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과 떨어져 살아온 우둔한 사람 특유의 자만심과 이른 나이에 예기치 못한 성공을 거둔 데 따른 거만함 덕분에 그런 태도는 상당 부분 없어졌다. 헌스퍼드의 유급 목사 자리가 비었을 때 운이 좋게도 캐서린 드 버고 영부인이 콜린스를 그 자리에 추천했다. 이후 캐서린 영부인의 높은 신분에 대한 존경심과 후원자를 숭배하는 마음에 더해 자만심과 성직자의 권위의식, 그리고 교구 목사의 권리까지 뒤섞이면서 콜린스는 오만과 아부와 거만함과 비굴함의 혼합체가 되었다. 그는 이제 좋은 집과 풍족한 수입까지 생겼으니 결혼할 작정이었다. 더구나 롱본 가족과 화해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음에 둔 신부감이 있었다. 소문으로 들은 대로 베네가의 딸들이 예쁘고 상냥한 아가씨들이라면 그중 한 명을 아내로 삼을 생각이었다. 이 계획이 바로 베네시의 재산을 물려받는 데 따른 딸들을 위한 보상책이자 숙죄의 방법이었다. 콜린스는 이 계획이야말로 더없이 올바르고 적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지극히 너그럽고 사심없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베네시의 딸들을 직접 본 후에도 그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첫째 딸의 어여쁜 얼굴을 보자 결심이 서면서 나이순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격한 생각이 굳어졌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콜린스는 첫째 딸을 신부감으로 점찍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결정을 바꾸었다. 콜린스는 아침 식사 전에 목사관 이야기를 시작으로 베넷 부인과 15분가량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롱본에서 신부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그러자 베넷 부인은 아주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가운데 그가 점찍은 바로 그 첫째 딸을 후보에서 빼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걔 동생들에 대해서는 뭐라 말해야 할지 딱 잘라 대답하기가 그런데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째 딸에 대해서는 꼭 말해야 해서 제가 꼭 귀뜸해드려야 할 말은 그 애가 곧 약혼할 것 같다는 거예요. 콜린스는 제인에서 엘리자베스로 바꾸기만 하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베넷 부인이 난로불을 뒤적이는 사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는 태어난 순서로나 미모로나 제인 다음 가기에 언니의 뒤를 이어 선택받는 게 당연했다. 베넷 부인은 이와 같은 낌새를 눈치채고 곧 두 딸을 결혼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입에 올리기도 싫던 사람이 이제는 무척 좋아졌다. 리디아는 메리턴에 가기로 했던 계획을 잊지 않았다. 메리만 빼고 다른 자매들도 함께 가기로 했다. 베네시의 요청에 따라 콜린스도 그들과 동행했다. 사실 베네시는 어떻게든 그에게서 벗어나 서재에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아침 식사 후에 베네시를 따라서 서재에 들어간 콜린스는 서가에서 엄청나게 큰 이절판 책을 꺼내서 열심히 읽는 척했지만 실은 베네시에게 헌스퍼드의 집이며 정원 같은 이야기를 거의 쉴 새 없이 늘어놓았다. 그와 같은 언행 때문에 베네시는 이만저만 성가신 게 아니었다. 그는 서재에서만큼은 늘 한가롭고 평온하게 있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에게도 말했듯 그 집의 다른 모든 방에서는 어리석고 우쭐대는 꼬락서니를 마주할 각오가 돼 있었지만 서재에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가 득달같이 예의를 갖춰 콜린스에게 딸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서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사실 콜린스도 독서보다는 산책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아주 흔쾌히 그 커다란 책을 덮고 자매들을 따라 나섰다. 메리턴에 도착할 때까지 콜린스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허풍을 떨었고 베네가의 자매들은 예의 바르게 맞장구를 쳐주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메리턴에 들어서자 아래 두 동생들은 더 이상 콜린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들 자매의 눈은 곧바로 장교들을 찾아 거리를 헤맸는데 진열장에 내걸린 아주 맵시 있는 모자나 새로 나은 모슬린만이 그들의 눈길을 돌리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길 건너편에 여태까지 본 적 없는 한 청년이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모든 자매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없이 신사다운 외모의 그 청년과 함께 걸어오는 장교는 리디아가 런던에서 언제 귀대하는지 궁금해했던 바로 그 데니시였다. 곧이어 데니시는 지나가는 자매들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모두들 처음 보는 청년의 인상에 크게 끌려 그가 누구일까 궁금해했다. 키티와 리디아는 어떻게든 그의 정체를 알아내기로 결심했는지 건너편 가게에서 살 것이 있는 척 앞장서서 길을 건넜다. 다행히 자매가 길을 건넜을 때 마침 두 신사가 되돌아오던 참이라서 네 사람은 같은 장소에 이르게 되었다. 데니시는 곧장 자매에게 다가와 친구 위컴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데니시와 함께 런던에서 돌아온 위컴은 기쁘게도 그와 같은 부대의 장교로 부임했다고 했다. 이보다 더 바람직할 수 없었다. 그 젊은이는 장교복만 갖춰 입으면 그야말로 완벽한 매력남이 되기 때문이었다. 대단히 호감 가는 외모를 뽐내는 그는 잘생긴 얼굴과 우수한 체격, 그리고 아주 유쾌한 말솜씨까지 미남의 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었다. 소개가 끝나자 위컴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대화에 나섰다. 그는 유쾌하면서도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예의 바르고 겸손했다. 네 사람이 선체로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그때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저쪽에서 다하시와 빅리가 말을 타고 오고 있었다. 모여있는 이들 사이로 베네가의 자매들을 알아본 두 신사가 곧장 다가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빅리가 인사말을 주도했고 그의 주된 인사 상대는 제인이었다. 인사말이 끝나자 빅리는 제인의 안부를 물으러 롱본에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다. 다하시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그 말을 뒷받침하고서 엘리자베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려고 작정하던 참이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낯선 청년에게 박혔다. 우연히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보는 표정을 목격한 엘리자베스는 그러한 만남의 여파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두 사람 모두 낯빛이 바뀌었는데 한 사람은 하얗게 질렸고 다른 한 사람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잠시 후 위컴이 모자에 가볍게 손을 대 인사하자 다하시는 마지못해 답례하는 척만 했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일까? 도저히 짐작이 안 갔다. 그런데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곧이어 빅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눈치채지 못한 듯 작별 인사를 건넨 뒤 다하시와 함께 말을 타고 떠났다. 데니시와 위컴은 숙녀들과 함께 필립스 시내 문 앞까지 걸어갔다. 리디아가 같이 들어가자고 조르고 필립스 부인이 응접실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재차 들어오라고 했음에도 두 신사는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필립스 부인은 언제나 조카들을 반겼다. 첫째와 둘째 조카는 최근에 집을 비웠던 터라 특히 더 반가워했다. 자매들의 이모는 두 조카가 갑자기 집에 돌아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립스가의 마차를 타고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까맣게 모르고 있을 뻔했지만 길에서 우연히 존스 씨의 약방 직원을 만나 베넷 자매가 돌아가서 더 이상 네더필드에 물약을 보내지 않게 됐다는 말을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제인이 콜린스를 소개하자 필립스 부인은 더없이 공손하게 손님을 맞이했고 콜린스 또한 그녀 이상으로 예의를 갖춰 일명씩도 없는 사이에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소개해준 조카딸들과 자신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런 갑작스런 방문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필립스 부인은 그의 과도할 정도로 넘치는 교양에 압도당했지만 조카들이 또 다른 낯선 청년에 대해 감탄하며 질문을 퍼붓는 통에 더 이상 그 낯선 손님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모가 위컴에 대해 들려준 정보는 데니 씨가 런던에서 데려왔으며 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할 것이라는 조카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모는 좀 전까지 1시간 동안 위컴이 길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위컴이 길에 나타난다면 키티와 리디아가 분명 이모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겠지만 불행하게도 그나마 창밖을 지나가는 몇몇 장교들은 위컴에 비하면 멍청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는 다음 날 필립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이모는 롱본의 조카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면 이모부께 위컴을 찾아가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부탁하겠노라 약속했다. 조카들이 그러겠다고 하자 필립스 부인은 내일 저녁에 우선 기분도 풀 겸 재밌고 시끌벅적하게 카드 놀이를 즐긴 후에 가볍게 따뜻한 식사를 하자고 말했다. 생각만 해도 무척 즐거울 것 같은 저녁 약속에 잔뜩 신이 난 조카들은 이모와 기분 좋게 작별 인사를 나눴다. 콜린스는 응접실을 나서면서도 거듭 사과했고 필립스 부인 또한 끝까지 예의를 갖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자베스는 낮에 목격한 위컴과 다하시 사이의 일을 제인에게 들려주었다. 제인은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를 변호했을 텐데도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딱히 설명할 수 없었다. 콜린스는 롱본에 도착하자마자 필립스 부인의 행동 거지와 예의 범절을 칭송해 베넷 부인이 크게 기뻐했다. 그는 필립스 부인이 더없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초면인 자신을 보란 듯이 다음날 저녁 식사 자리에까지 초대해 주었다고 말하며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을 제외하고 그렇게 우아한 녀석은 처음 보았다고 추켜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과 베넷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지금껏 살면서 그와 같이 넘치는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16장) 베넷 부부는 딸들이 이모네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일에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다. 콜린스는 손님으로 와서 베넷 부부를 놔두고 하루 저녁 나가 있어도 되는지 내내 망설였지만 줄기차게 괜찮다고 안심을 시킨 덕분에 다섯 자매와 콜린스는 약속 시간에 맞춰 마차를 타고 메리턴으로 출발했다. 이윽고 이모 집에 도착해 응접실로 들어간 자매들은 위컴이 이모부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 집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 기쁜 소식을 듣고 난 후 다들 자리에 앉자 콜린스는 한가로이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어 그는 집이 어찌나 크고 가구가 멋진지 자신이 마치 로징스의 작은 여름용 조찬실에 와 있는 줄 착각했다고 말했다. 필립스 부인은 처음에 그런 비유를 들었을 때는 별로 흡족하지 않았다. 하지만 콜린스를 통해 로징스가 어떤 곳이고 그 저택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캐서린 영부인의 여러 응접실 중 한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나아가 그 저택에 있는 벽난로의 선반 하나가 800파운드나 한다는 것을 듣고 나자 그 말이 대단한 칭찬처럼 느껴지면서
자신의 집을 로징스에 있는 하녀의 방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았다. 콜린스는 캐서린 영부인과 로징스 저택의 위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틈틈이 자신의 소박한 거처를 자랑하고 그 집을 더 좋게 개조하는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곁들여 가면서 신사들이 합석할 때까지 신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필립스 부인은 그런 콜린스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면서 점점 더 그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능한 한 빨리 이웃들에게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부 전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콜린스의 말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서 그저 악기나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자신들이 만든 그저 그런 도자기 모조품들을 감상할 수밖에 없는 베네카 자매들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침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신사들이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방 안에 들어서는 위컴을 보면서 처음 그를 보았을 때나 이후 그를 떠올렸을 때 참으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대 장교들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훌륭하고 신사다운 이들이었는데 그날 저녁 자리에는 그 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장교들이 참석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위컴이야말로 체격과 용모는 물론 태도와 걸음걸이까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났다. 포트와인 냄새를 풍기며 장교들을 따라 방으로 들어오는 넙대대한 얼굴에 비대한 체격의 필립스 이모부보다 그 장교들이 멋있는 것처럼 위컴 또한 다른 장교들보다 멋있었다. 위컴은 거의 모든 여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복에 겨운 남자였고 결국 그런 남자의 옆자리를 차지하게 된 엘리자베스는 복받은 여자였다. 위컴은 앉자마자 대화를 시작했다. 그래봐야 어젯밤에 비가 온 걸 보니 장마철이 시작될 것 같다는 내용밖에 없었는데도 어찌나 서글서글하게 말하는지 엘리자베스는 가장 흔하고 지루하며 진부한 화제도 말솜씨에 따라 흥미진진할 수 있음을 여실히 느꼈다. 아가씨들의 관심이 위컴과 다른 장교들 같은 경쟁자들에게 쏠리는 바람에 콜린스는 보잘것없는 처지가 돼버린 듯 했다. 아가씨들에게는 그는 확실히 없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필립스 부인이 이따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커피와 머핀을 넘치도록 챙겨주며 신경을 써주었다. 카드놀이용 탁자가 준비되자 콜린스는 탁자 앞에 자리를 잡는 것으로 필립스 부인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잡았다. 지금은 카드놀이를 잘 모릅니다만 기꺼이 실력을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제 처지에서는 필립스 부인은 함께 카드놀이를 해보려는 마음은 무척 고마웠지만 구구절절한 이유까지는 들어줄 수 없었다. 위컴은 그쪽에서 카드놀이를 하지 않고 다른 카드놀이를 하는 탁자로 갔다. 마주 앉아 있던 엘리자베스와 리디아는 그런 위컴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에는 리디아가 단단히 결심을 한 듯 말을 많이 한 탓에 하마터면 위컴과 리디아만 이야기를 나눌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카드놀이 또한 끔찍하게 좋아했던 터라 이내 푹 빠져버려서 배팅을 하고 당첨이 된 뒤 환호성을 지르느라 정신이 팔려서 특정한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카드놀이의 머릿수만 채워주고 있던 위컴에게도 엘리자베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틈이 생겼다. 엘리자베스도 흔쾌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물론 그녀가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하시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그 내력이었지만 도저히 물어볼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다하시라는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호기심은 예기치 않게 풀렸다. 위컴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메리턴에서 네더필드까지 얼마나 먼지 물어봐서 엘리자베스가 대답해주자 그는 멈칫거리며 다하시가 그곳에 머문 지 얼마나 됐느냐고 물었다. 한 달쯤이요. 엘리자베스는 대답을 마치고도 화제를 바꾸고 싶지 않아 이렇게 덧붙였다. 그분은 더비셔에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더군요. 맞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그곳 사유지 규모가 엄청나지요. 1년 순수입이 1만 파운드나 된답니다. 저만큼 그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안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놀란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베넷 양이 놀라는 게 당연합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을 때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는 걸 보셨을 테니까요. 다하시 씨와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원하는 만큼은 알죠. 엘리자베스가 살짝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집에서 사흘이나 함께 있어 봤는데 아주 불쾌한 사람 같더군요. 제게는 그분이 불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의견을 말할 권한이 없답니다. 그런 걸 판단할 자격이 안 되지요. 안지 너무 오래된 데다 그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기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베넷 양이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겠는걸요? 아마 다른 데서는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진 않겠지만요. 여기선 가족끼리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더필드만 아니라면 이 동네 어느 집에서든 여기서 했던 그대로 말할 거예요. 하트퍼트셔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다들 그 사람의 오만함에 넌더리를 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 저보다 좋게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건 누구건 실제 이상으로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유감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경우 실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더군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재산과 영향력에 눈이 멀거나 고압적이고 당당한 태도에 겁을 먹어서 그런지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봐준답니다. 저야 조금 아는 사이긴 하지만 성질이 고약한 사람 같더군요. 위컴은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이 동네에 더 오래 있을 건지 궁금하군요. 다시 말할 기회가 되자 그가 말했다. 그건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네더필드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떠난다는 말 같은 건 못 들었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위컴 씨가 부대에서 복무하려는 계획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다하시 씨 때문에 쫓기듯 떠나진 않을 겁니다. 날 보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이 떠나야죠. 친한 사이도 아니라서 그를 만나는 게 늘 괴롭답니다. 하지만 온 세상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빼고는 제가 그 사람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몹쓸 정도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그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매우 고통스러울 정도로 유감이라는 이유만 빼면요. 그분의 부친이셨던 돌아가신 다하시 씨께서는 세상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으로 저한테는 더없이 믿음직한 친구셨지요. 그러니 아들인 다하시 씨와 같이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담긴 수많은 추억이 떠올라 가슴에 사무치도록 슬프답니다. 그분의 아들이 제게 한 행동은 불명예스러운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친의 뜻을 거르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만 하지 않는다면 전 정말이지 그가 어떤 짓을 하건 전부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들을수록 호기심이 커져 위컴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민감한 이야기라서 더 자세히 캐묻지는 못했다. 위컴은 메리턴과 그 이웃들이나 사교계처럼 좀 더 일반적인 화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껏 이곳에서 본 것들이 무척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특히 사교계 이야기를 할 때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사교 모임이 꾸준히 잘 유지되는 것 같더군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제가 부대에 입대하는 데에도 그런 점이 크게 작용했답니다. 물론 이곳 부대가 평판도 좋고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거기다 제 친구 데니가 현재의 주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메리턴에 알고 지내면 좋을 훌륭한 분들도 많고 부대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도 아주 크다며 설득하더군요. 솔직히 말해 저는 사교 모임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이라서 제 영혼이 외로운 걸 못 참을 테니까요. 저한테는 직업뿐만 아니라 사교 모임도 꼭 있어야 합니다.
애초 군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제 처지에서는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성직에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목사가 되는 교육을 받으며 컸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했던 그 신사분만 달가워했다면 지금쯤 꽤 많은 수입을 받는 목사로 봉직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물론입니다. 다하시 씨의 선친께서 당신께 증여권이 있던 최고의 성직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유언하셨답니다. 그분은 제 대부셨고 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친절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고자 하셨고 그렇게 해놓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직 자리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가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세상에.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분의 유언을 묵살할 수 있죠? 법적 보상책을 찾아보지 그러셨어요. 그냥 약식으로 성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라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의도를 의심할 리 없었겠지만 다하시 씨는 의심했답니다. 아니, 그 유언을 단순히 조건부 권고 정도로만 보고 제가 무절제하다느니 무분별하다느니 다시 말해 이런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제가 그 자리를 물려받을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고 못 박아버렸답니다. 분명한 것은 2년 전에 그 성직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제가 정확히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이지 제가 그때 그 자리를 빼앗길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성미가 욱하는 데가 있어 대놓고 말하는 편이라서 가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그에게 너무 허물없이 말하곤 했을 겁니다. 정말이지 그 이상으로 나쁜 행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가 저를 몹시 싫어한다는 게 사실인걸요. 정말로 충격이에요. 그런 사람은 공개망신을 당해도 싸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저한테 당할 일은 없겠죠.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또 모를까. 그 사람한테 싸움을 걸거나 그의 흉허물을 폭로할 순 없으니까요. 엘리자베스는 그와 같은 심성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그가 멋져 보였다. 그렇지만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엘리자베스가 잠시 사의를 두고 말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잔인하게 굴었을까요? 저를 지독히도 싫어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싫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답니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께서 저를 덜 좋아해 주셨더라면 그분 아들이 제게 지금보다는 더 잘해 주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의 부친께서 저를 유달리 사랑해 주신 게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사람 신경에 거슬렸을 겁니다. 다하시 씨 성격에 우리가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 다시 말해 제가 종종 받았던 일종의 편애를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하시 씨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물론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래도 그토록 몹쓸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을 무시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악질적으로 보복하고 그토록 부당하며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일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이어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네더필드에 있을 때 어느 날인가 자기는 노여움을 풀지 못하고 용서를 잘 안 하는 성격이라고 자랑했던 게 생각나는군요. 성격이 정말 고약한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전 그 사람에게 공정하기가 힘드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또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잠시 후에 큰 소리로 말했다. 자기 아버지의 대자이자 친구이면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속으론 이런 말도 덧붙이고 싶었다. 더구나 위컴 씨처럼 얼굴에서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청년을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더구나 위컴 씨 말처럼 어릴 때부터 더없이 가깝게 어울려 지냈던 친한 친구를 말이죠. 우리는 같은 영지 안에 자리한 같은 교구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며 같이 놀고 같은 부모님께 보살핌을 받았죠. 제 선친께서는 베넷 양의 이모부이신 필립스 씨께서 이름을 떨치고 계신 바로 그 직업에 일찍부터 종사하셨지만 돌아가신 다하시 씨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펜벌리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평생을 바치셨답니다. 다하시 씨께서는 제 아버님을 가장 신뢰하는 더없이 친한 친구로서 지극히 존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틈만 나면 제 아버님의 적극적인 재산 관리에 크게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하시 씨께서 나서서 저를 잘 보살펴 주겠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분명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제 아버님에게 진 마음의 빚 때문일 겁니다. 참 이상하군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그 잘난 자부심 때문에라도 다하시 씨가 위컴 씨에게 공정하게 대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니 정말 괘씸해요. 더 나은 이유가 없더라도 자부심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 부정직하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행동은 부정직하다는 말로밖에 부를 수가 없어서요. 놀랍군요. 위컴이 대답했다. 그 사람의 거의 모든 행동이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게요. 하기야 자부심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일 때가 많았죠.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바로 그 자부심 때문에 그가 조금이나마 선행을 베풀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모두 늘 한결같을 순 없죠. 그가 내게 한 행동은 자부심보다 훨씬 강한 충동에서 나왔답니다. 그토록 가증스러운 자부심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한 적이 있긴 한가요? 있지요. 자부심이 마음을 너그럽고 후하게 해줄 때가 많죠. 그래서 아낌없이 돈을 주고 보란듯이 환대를 베풀고 소작인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해주죠. 가문에 대한 자부심에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데서 비롯된 자식으로서의 자부심까지 더해져 이와 같은 선행을 해온 거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심을 잃지 않으며 펜벌리 영지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오빠로서의 자부심도 있답니다. 오빠로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자부심이 더해져 아주 친절하고 세심한 여동생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거죠. 베넷 양도 여기서 그를 두고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최고의 오빠라고 칭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다하시 양은 어떤 아가씨죠? 위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마음씨 착한 아가씨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하시 가문 사람을 나쁘게 말하자니 괴롭군요. 그렇지만 다하시 양도 오빠와 많이 비슷한지라 아주 오만하답니다. 어렸을 때는 다정하며 애교 있고 저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저도 몇 시간이고 같이 놀아주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와 완전히 남남이 됐답니다. 15살 먹은 예쁜 아가씨로 교양도 아주 높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를 여인 후부터 런던에 머물며 자신의 교육을 관장하는 어느 부인과 함께 산다더군요. 몇 번이고 잠시 쉬었다가 여러 차례 화제를 바꾸려고 해봤지만 또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런 사람이 빅리 씨와 친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선량함 그 자체인 것 같은, 아니 정말로 마음씨 고운 빅리 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친구로 지낼 수 있죠? 두 사람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혹시 빅리 씨를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참으로 다정하고 착하고 멋진 분이랍니다. 그분은 다하시 씨의 실체를 꿈에도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다하시 씨는 작정만 하면 누구와도 좋게 지낼 수 있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스스럼 없는 말벗이 돼줄 수 있죠. 신분이 같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답니다. 오만한 성격이야 절대 버릴 수 없겠지만 부자들과 있을 때는 너그럽게 마음을 쓰고 공정하며 진실하고 이성적이며 고결한 데다 아마 유쾌하기까지 할 겁니다. 재산과 지명도 때문에 맞춰주는 거죠. 곧이어 휘스트 카드놀이가 끝나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다른 카드놀이 탁자로 모여들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와 필립스 부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필립스 부인이 콜린스에게 돈을 많이 땄느냐며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는 별로 잘하지 못했다며 매번 잃기만 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필립스 부인이 걱정하기 시작하자 콜린스는 잠옷 진지하다 못해 엄숙하게 전혀 신경 쓸 것 없다면서 그래봐야 자기한테는 푼돈에 불과하다고 그녀를 안심시킨 뒤 제발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기까지 했다. 부인, 저도 잘 알고 있답니다. 콜린스가 말했다. 누구든 카드놀이를 하려고 자리에 앉는 순간 이런 일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걸요. 다행히 제 형편이 오실링에 신경 써야 할 만큼도 아니고요. 분명 저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 덕분에 사소한 문제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그 말에 위컴이 관심을 보였다. 잠시 콜린스를 지켜본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목소리를 낮춰 친척인 그가 드버그 집안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지 물었다. 캐서린 드버그 영부인이 아주 최근에 콜린스 씨에게 성직을 주셨대요. 그분이 처음에 어떻게 콜린스 씨를 소개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알던 사이는 아닌 게 분명해요. 베넷 양도 당연히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과 돌아가신 앤 다하시 영부인이 자매 사이라서 캐서린 영부인이 지금의 다하시 씨에게 이모님이 되신다는 걸 아실 테죠? 아니요, 정말 몰랐어요. 캐서린 영부인의 인척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분이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분의 따님이신 드버그 양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 영애님과 사촌인 다하시 씨께서 두 집안의 재산을 합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불쌍한 빅리 양이 생각나 피식 웃었다. 정말이지 빅리 양의 공든 탑이 무너지게 생긴 셈이었다. 다하시의 여동생에게 그토록 애정을 쏟고 다하시를 입마르게 칭찬했는데 이미 집안끼리 정해둔 혼처가 있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콜린스 씨는 캐서린 영부인과 그 따님 모두 아주 좋은 분들이라며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분에게 입은 은덕 때문에 콜린스 씨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분이 아무리 콜린스 씨의 후원자라고 해도 너무 거만하고 잘난 체하는 것 같더군요. 아마 모두 맞는 말씀일 겁니다. 위컴이 대답했다. 못 뵌 지 여러 해지만 제가 결코 좋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과 군림하려 들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분의 태도만큼은 똑똑히 기억하죠. 굉장히 분별력 있고 지혜롭다고 명성이 자자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능력의 일부는 신분과 재산에서 나오고 또 다른 일부는 권위적인 태도에서 나오며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친척이라면 누구나 최고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기를 바라는 오만한 조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설명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만족해하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 카드놀이가 끝나고 나서야 나머지 숙녀들에게도 위컴의 관심을 받을 기회가 찾아왔다.
필립스 부인이 차린 저녁 식사를 즐기느라 시끌벅적한 탓에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위컴의 태도는 모든 이들의 호감을 샀다. 그가 무슨 말을 하건 좋게 들렸고 그가 하는 행동은 모든 품위가 있어 보였다. 이모 집을 나서는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은 온통 위컴 생각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위컴과 그가 들려주었던 말들만 떠올랐다. 하지만 리디아와 콜린스가 단 한순간도 입을 다물지 않는 통에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릴 틈이 없었다. 리디아는 카드놀이에서 자기가 따고 잃었던 작은 물고기 모양의 산가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콜린스는 필립스 부부가 얼마나 예의 바른지 자세히 설명하는가 하면 휘스트 놀이에서 돈을 잃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저녁으로 나온 모든 요리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자신 때문에 자매들의 자리가 비좁을까봐 걱정이라는 소리를 하고 또 했다. 그렇게 마차가 롱본 집에 다다를 때까지 콜린스의 수다는 그칠 줄 몰랐다. (17장) 다음 날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제인에게 들려주었다. 제인은 놀랍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다하시가 그토록 빅리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믿기 어려워했다. 그렇다고 그녀의 성격상 위컴처럼 선량해 보이는 청년의 한 말에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도 못할 노릇이었다. 위컴이 실제로 그런 냉대를 당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인정 넘치는 제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제인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좋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행동을 옹호해주고 우연이나 오해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 탓으로 설명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두 사람 모두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제인이 말했다.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한 말을 서로에게 다르게 전했을지도 몰라. 간단히 말해 그 둘을 갈라놓은 원인이나 상황을 추측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을 탓할 수밖에 없단 뜻이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언니, 이 일에 관련돼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해줄 건데? 그 사람들도 변호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나쁘게 생각해야 하잖아. 실컷 비웃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아무리 비웃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리지, 잘 생각해보렴. 본인의 아버지께서 총애하여 생계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젊은이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다하시 씨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겠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보통의 인간성을 갖추고 있고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거야. 그분이 가장 친한 친구들까지 그렇게 철저히 속일 수 있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나는 위컴 씨가 어젯밤에 들려준 개인사,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든가 실제 일어났던 일 등 예의고 뭐고 없이 말한 모든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는 것보다 빅리 씨가 속고 있다고 믿는 게 훨씬 쉽거든. 그리고 만약 빅리 씨가 속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다시 씨께 증명해 보라고 하면 되지. 게다가 위컴 씨의 표정은 진짜 진실해 보였다고. 정말이지 어렵네. 고민스러워.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미안하지만 언니, 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분명히 알겠거든. 그렇지만 제인은 단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정말 빅리가 속아왔던 것이라면 진상이 알려졌을 때 굉장히 괴로워하리라는 점 말이다. 관목숲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제인과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등장했던 사람 몇이 집에 왔으니 빨리 오라는 전가를 받았다. 오랫동안 고대했던 네더필드의 무도회가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어 빅리와 그의 누이들이 직접 초청하러 베넷가를 찾았던 것이다.
빅리 자매는 사랑하는 친구를 다시 만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못 본 지 한참 된 것 같다며 제인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거듭 물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최대한 베넷 부인을 외면하려고 했고 엘리자베스에게는 별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 외에 다른 가족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빅리 자매는 이내 떠나버렸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빅리를 깜짝 놀라게 하더니 마치 베넷 부인의 정중한 대접을 피하려는 듯 서둘러 그 집을 나섰다. 네더필드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하니 베넷과 여자들은 날아갈 듯이 기뻤다. 베넷 부인은 제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무도회를 연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특히 의례적인 초대장을 보낸 게 아니라 빅리가 직접 찾아와 초대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으쓱해했다. 제인은 그날 저녁 빅리 자매와 어울리고 빅리의 관심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기대에 부풀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실컷 춤을 추고 다시의 표정과 행동을 통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생각에 깊었다. 캐서린과 리디아가 행복에 겨워 무도회를 기다리는 이유는 어떤 한 가지 일이나 특정인 때문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엘리자베스처럼 무도회의 절반가량은 위컴과 춤을 출 생각이었지만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짝이 위컴 한 사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무도회는 무도회였다. 메리조차도 무도회가 싫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오전 시간만 혼자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메리가 말했다. 저녁에 가끔 행사에 참여하는 건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니까요. 솔직히 나도 누구나 가끔씩은 오락이나 놀이를 즐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속해요. 엘리자베스는 무도회 생각으로 몹시 들뜬 나머지 그간 콜린스에게 쓸데없는 말은 하지도 않던 것과 빅리의 초대에 응할 생각인지 만약 응할 거라면 저녁에 열리는 무도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말았다. 그런데 적잖이 놀랍게도 그는 그런 일에 대해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무도회에서 춤을 춰서 주교나 캐서린 드 버그 영부인에게 문책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인품의 젊은이가 점잖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열어주는 그와 같은 무도회는 결코 부도덕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또한 춤추는 걸 전혀 꺼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내내 아름다운 우리 사촌들과 춤을 추는 영광을 누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간청드리는데 엘리자베스 양, 처음 두 곡만큼은 꼭 저와 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엘리자베스 양과 먼저 춤을 추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뿐이지 제인 양을 조금이라도 무시해서가 아님을 제인 양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처음 두 곡은 위컴하고 추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대신 콜린스와 추어야 하다니 가장 나쁜 때에 맞춰 명랑하게 군 꼴이 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위컴과 자신의 행복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춤 신청을 최대한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 그러면서 그의 정중한 관심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다. 언뜻 자매들 중에서 자신이 헌스퍼드 목사관의 안주인이자 로징스에서 4인용 카드놀이를 할 때 더 적당한 손님이 없으면 대신 머릿수를 채워줄 만한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콜린스가 자신에게 점점 더 정중하게 행동하고 틈만 나면 자신의 재치와 장난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늘어놓자 생각은 이내 확신으로 변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매력이 빚어낸 이러한 결과가 기쁘다기보다 경악스러웠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넷 부인은 두 사람의 결혼이 당신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기로 했다. 괜히 뭐라고 대응했다가는 심각한 말싸움으로 번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콜린스가 아예 청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그가 청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왈가왈부해봐야 소용없었다. 이즈음 네더필드 무도회에 갈 준비를 하고 그 이야기로 수다를 떨지 않았다면 어린 베넷 자매들은 더없이 가련한 꼴로 있었을 것이다. 무도회에 초대를 받은 날부터 무도회 당일까지 줄곧 비가 내려서 메리턴에 한 번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모도 못 보고 장교들도 못 만나고 새로운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네더필드 무도회 때 신고 갈 구두의 장미 모양 리본 장식은 사람을 시켜서 사오게 했다. 엘리자베스조차도 궂은 날씨에 인내심이 바닥날 지경이었다. 비 때문에 위컴과 더 친해질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당했기 때문이다. 리디아와 키티는 순전히 다음 주 화요일에 춤출 생각만으로 그토록 따분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을 견딜 수 있었다.